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또 시황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요즘에 저 정신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요일 날 CPI 지표 발표가 딱 되고 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끌어를 했잖아요. 아니 이걸 끌어올려? 이러면서 어, 뉴욕 증시가 영차했습니다. 사실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저점 대비해서 고점 딱 찍으면 5%가 오른 거거든요. 저점 대비로 해서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나왔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정점과 관련된 이슈, 뭐 그다음에 지금 그 영국 쪽에서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을 철회했다.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화가 급등하고 뭐 이게 뭐 전체적인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뭐 그날 제가 금요일 날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가서도 이야기 드렸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다. 그냥 그 수급적인 요인이다. 워낙 지금 현재 수급은 그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매매,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들의 매매는 사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도 그렇고요, 매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그러니까 롱 쪽에 매수 쪽에 포지션을 취하는 펀드들이 액티브 펀드들이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건 롱도 똑같고요, 숏도 똑같습니다. 막 이게 아주 방향성을 보고 아주 자신감 있게 때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인 유동성이 지금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럼 지금은 이 시장의 매매를 누가 하냐? 누가 많이 하냐? 거의 한 70% 가까이는 퀀트 펀드들.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인 매매. 프로그램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펀드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이 배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제일 처음에 설정해놨던 알고리즘대로 그 알고리즘이 걸리면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앞전 제 CPI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라디오에서도 제가 또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목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 미국 시장의 반등은 단순히 워낙 많이 해지를 해놨고 CPI가 잘 안 나올 줄 알고 펀드들이 엄청나게 많은 해지를 해놨고 그게 이제 청산되는 과정에서 특히 그 기술적인 지지선들 그러니까 뭐 S&P 500, 200이선 뭐 지지선 그 다음에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만에 대한 지지선 이걸 좀 터치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쇼커버링이 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금요일 그 새벽제 반등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주말 동안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새벽인 거죠. 금요일 장이죠. 뉴욕 증시로. 다시 그대로 그거보다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급등했던 부분을 다시 다 내어주고 원위치가 왔어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저는 다음 주도 시장이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더 하방은 제가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나스닥 1500은 뭐 무조건 뭐 깨서 계속 내려갈 거고 그렇게 됐으면 많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구간은 많은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 한 9천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판단을 인플레이션의 정점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10월 달에 시장을 좀 말아 올릴 만한 재료가 호재성 뉴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딱히 없어요. 차라리 오히려 11월 중간선거 끝나고 그다음 11월 FMC 회의가 끝나야지 오히려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지. 오히려 이렇게 되면 10월 달도 좀 재미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CPI에 대한 기대감을 했거든요. 만약 그것만 잘 나왔으면 사실 15월 달부터 좀 반등에 서막을 울리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기대감은 어쨌든 좀 무너졌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셔라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간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하방을 뭐 베팅을 한다. 그러니까 뭐 SQQQ라든지 아니면 국내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곧버스를 탄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 또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시장은 언제든지 지금 저가 매수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단기적인 리스크를 굳이 짊어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제가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방을 투자자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현금을 가지고 좀 관망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의 분위기, 그다음 다음 주 시장 분위기는 좀 그럴 것 같다. 좀 어쨌든 좀 하방이 조금 더
이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시장에 최근 들어서는 좀 잠깐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나와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유동성과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건 일단 뭐 원인점은 이제 영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아무래도 이제 감세안 하면서 영국으로 자금이 쫙 빨려 나갔죠. 특히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이제 영국의 연기금이 LDI 그러니까 부채 연계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이제 해지를 해놨던 선물 포지션이 좀 문제가 되면서 연기금 파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그러면서 이제 BOE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했죠. 그러면서 좀 안정을 시켰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러스 총리랑 그다음에 이제 쿼탱이죠. 쿼탱. 예. 쿼탱 그 이제 전 재무부 장관이죠. 그 영국 역사상 가장 짧은 재무부 그러니까 임기 기간이죠. 예. 뭐 한 달도 안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잘리면서 조금은 이제 놀란 거죠. 처음에는 이제 감세 안 하고 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시장이 지금 난리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세안 붙은 거 이거 다 지금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상도 원래대로 하면서 좀 정상적으로 좀 돌려놓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이 시발점이 됐던 영국은 지금 그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을 좀 원점으로 지금 돌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이제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걸 좀 믿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의 신뢰를 깨버린 트러스 총리가 계속 총리직을 맡는 상황이니까 언제든지 또 바뀔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다 보니까 뭐 이 정책 부분을 유턴한다 해도 시장이 안 믿죠. 파운드화도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원위치 왔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영국 국채 10년물 영국 국채 금리 역시도 지금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 시장이 이 부분을 그걸 좀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이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을 좀 키우는데요. 주말에는 이번 주말에 또 이 리스크에 이게 영국뿐만이 아니라 이거 미국에도 이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약간 군부를 짚었어요. 옐런 장관이 그 이야기를 재무부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제 시장에 단기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어차피 지금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도 계속 인상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채권 시장에서 그러니까 국채를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사면 손해인 걸 알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지금 안 맞아서 국제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날 같은 날 저녁입니다. 저녁에 로이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기사가 나온 건데 미국 재무부가 그러니까 이제 시중 주요 은행들에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국채 이거 미 국채 거래하는 데 있어서가 이거 유동성 문제 없니? 우리가 이거 사줘야 되겠니? 우리가 사서 좀 유동성을 좀 개입을 해줄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땐 굴뚝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일단 옐런 재무부 장관이 먼저 한번 쓱 시장에 뉴스를 흘렸고 이게 결국은 기사화했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재무부가 시중은행들을 계속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재무부가 이 부분을 파악했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미국 시장에서의 지금 좀 유동성, 특히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이 문제가 터질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아닌데 확실하게 안정적이진 않은 건 확실해요. 안정적이진 않은 건 확실하고 확실하게 시장에 단기적이라도 유동성 리스크는 좀 터진다.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레포 시장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영레포를 통해서도 우리 뭐 연준이 미리 우리는 이거 큐티 하기 전에 이미 영레포에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유동성을 확보해 놨으니까 문제 생기면 걱정 없어. 우리가 다시 다 풀어줄 거야라는 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유동성 리스크로 인한 그러니까 유동성 리스크에서 발전된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여기 확대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채권에 대한 유동성은 확실하게 빠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 지표에서도 나와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해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미 국채를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계속 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그러니까 이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요 부분을 계속 지금 팔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쉽게 말하면 미국 국채 지금 팔고 있어요. 계속 보유량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팔아서 뭘 하냐면 달러화로 지금 어떻게 된다?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국채를 팔아서 미국 연준으로 하여금 단기적으로
지금 자금을 단기 자금 자꾸만 달러를 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쉽게 말하면 지금은 좀 손실을 좀 커버하기 위한 거. 손실을 좀 커버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이거 조만간 이게 달러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좀 받아 놓자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좀 받아 놓을 좀 받아 놓자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이걸 그러면 각국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그러니까 영국의 문제가 각국의 자국의 연기금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이번에 그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LDI 투자법이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연기금만 하는 투자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뭐 그러니까 연기금들을 저는 뭐 이렇게 이거 멍청하게 왜 이런 투자법을 했냐라고 이 그러니까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연기금이라는 거는 그 돈이 나가야 되는 집행해야 되는 일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앞으로 예를 들어 연금 수급자가 얼마가 몇 명이 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면 뭐 연금이 얼마 정도 나가야 되고 그럼 이 시기별로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현금 흐름을 얼마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채권 투자가 많습니다. 채권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채권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채권 투자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해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자꾸만 뭔가 뭐 이 해지를 선물로 해지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연기금들이 투기적 거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까지는 우리는 20년간의 디플레이션 시대였잖아요. 20년간의 디플레이션 시대였으니까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영준이 이제 너무 이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특이하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천천히 이제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도 좀 천천히 했으면 문제가 덜 생겼을 건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연기금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미국 연기금도 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지금 현금을 자꾸만 달러 현금을 지금 좀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우리가 그걸 사주겠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사줄게. 지금 이제 BOE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영국 국채 문제가 되면 우리가 사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확보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확실하게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구간은 진짜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보면 지금 그 스위스 중앙은행도 엄청 급전을 땡기고 있어요. 이게 이제 페드에서 그러니까 그 통화 수합을 하잖아요. 각국 중앙은행들이랑. 그 통화 수합을 했는데 누가 얼마를 땡겨갔냐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 표인데 ECB도 좀 땡겨갔는데 ECB는 많이 안 땡겼어요. 근데 눈에 띄는 거 보이죠? 스위스 중앙은행이 62억 달러를 지금 땡겨갔어요. 10월 지금. 근데 지난주에. 근데 이게 이번만 땡긴 게 아니라요. 10월 초에 10월 2일 날 한 32억 달러를 또 땡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됐죠. 한 보름 만에 10월 달 들어서 보름 만에 거의 한 100억 달러를 땡겼습니다. 1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얼마 되죠? 14조? 14조 맞죠? 14조인가? 맞죠? 14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땡겼어요. 단기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문제가 터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이제 참여자는 이거죠. 뭐야?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나? 크레딧 스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를 땡긴 건가라는 지금 뭐 사람들이 우리 흔히 킹리적 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굳이 지금 지금 이걸 굳이 안 땡겨도 만약에 CS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문제가 돼서 지원을 하려면 충분히 지원을 하고도 남았을 금액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된 거야. 이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부도를 났다는 가정하에서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도 들어가는 자금이 5조니까 굳이 이걸 14조나 땡길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그 스위스 중앙은행이
아, 이거 지금이 오히려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하나? 투자 적기라고 생각해서 달러를 캐시를 확 땡겨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주담대 하는 거죠. 주식담보대 주담대를 확 땡겨가지고 이거 주식 투자하려고 하나? 지금 주식 저점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아이 뭔 헛소리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시장을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스위스 중앙은행은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앙은행으로서는 유일하게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채권을 투자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실제로 스위스 중앙은행은 주식을 투자해요. 현물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예전에 회사채도 잘 안 사주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뭐 회사채를 사줬지. 회사채도 잘 안 사주는데요. 스위스 중앙은행 그게 없어요. 회사채도 사고 주식도 직접적인 투자를 많이 합니다. 많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걸 가지고 급전을 땡겨서 지금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게 전혀 말이 안 되지는 않아요. 원래 해왔기 때문에. 근데 14조나 땡겨가지고 지금 저가 베팅을 할까?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다면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급전 그 달러 급전 땡겨가지고 저가 매수 해볼 만하지 14조 정도 한 베팅 해볼 만하지 않나 싶긴 한데 물론 근데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지원 아니면 확실하게 스위스의 주요 은행들 아니면 스위스 뭐 연기금 이런 쪽에서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선 이야기를 다 종합을 해보면 아니 땡 굴뚝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없는 건 그러니까 유동성 리스크가 완전 없는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붙은 거 맞고요. 그게 국채 시장에서의 왔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장이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것 때문에 시장을 도망가야 되냐? 아, 이건 뭐 유동성 리스크 터지면 근데 그건 또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도 이야기 드렸죠. 지금 시장은 good is bad고요. bad is good입니다. 오히려 악재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시장에는 유리해요. 예전에 영국 연기금 망한다 하고 오히려 그 영란은행에서 개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급등을 하는 것처럼.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CS, 크레딧 스위스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라고 확정이 나오면 시장이 폭락을 할까요? 물론 한 1주 정도, 1, 2주는 폭락이 나올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시스템적인 리스크니까, 금융시장의 시스템적인 리스크니까. 근데 시장은 리만 사태도 경험을 해봤어요. 아, 이거 결국에는 대마불사고 결국엔 시장을 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휘했을 때 연준이 지금처럼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이렇게 리스크가 터지면 한 1, 2주 정도는 빠지겠지만 오히려 이게 저점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만약에 이런 유동성 리스크가 지금 실제로 터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국제 시장에 유동성이 없다고 하면 연준이 QT를 계속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여러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QT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QT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거의 그냥 영래포 시장에서만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서만 지금 연준이 돈을 완전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것도 중요한 건 이미 빨만큼 빨아놨어요. 연준은. 그러니까 사실 영래포를 통해 가지고 현금을 많이 마련해놨어요. 자금을 많이 빼놨단 말이에요. 리스크 터지면 언제든지 다시 풀 수 있는 건 해놨고 근데 그 상황에서 국채금리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구간에서 결국에는 지금 그 유동성 국제시장 유동성 리스크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연준이 더 강하게 지금 QT를 드라이브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QT를 아주 드라이브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이런 유동성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들이 한 번씩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막연한 기대감은 아니에요. 연준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고 있고 약세론자들도 그럴 일은 없다고 하는데 맞아요. 지금 그냥 인플레이션만 쫙 이렇게 눈에 좁게 보면 패드가 피봇을 할 이유는 전혀 없죠.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 말고 다른 걸 이렇게 봤을 때는 피봇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연준은 경기를 무너뜨려서 망가뜨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에 그거는 소비를 둔화시켜서 경기를 침체시킨다는 거지 금융 시스템의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붕괴가 이루어졌을 때 그럼 연준이 지금처럼 손 놓고 있을까?
금리 계속 올릴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연준은 피봇을 할 명분이 있어요. 지금은 명분이 없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지고 미국의 연기금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도 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뭔가 이런 뭐 이 주요 은행들이 국제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버려 가지고 이거 현금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은행들의 부도가 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만약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다 감당해야 될까요? 은행들의 방만한 경영? 뭐 리만 같은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같은 거, 그러니까 CDO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구조, 그러니까 쓰레기 펀드들 쫙 모아가지고 트렌치화해, 그러니까 구조화해가지고 이거를 뭐 등급별로 나눠서 파는 그거는 사실 그 그러니까 어 금융업자들 이런 이제 은행들이 당연히 탐욕을 부리는 거 맞지. 그래 그걸 깨트린 거야. 그거는 사실 연준이 뭐 안 도와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서 리스크가 터졌다. 그러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누가 져야 될까요? 이거는 탐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연준이 오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럴 거면 차라리 작년부터 올려서 천천히 올렸어야지. 너희가 지금 오판을 해가지고 이거 시장까지 부러뜨렸다라고 말이 나올 거예요. 금융 시스템을 너희가 붕괴시켰다라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연준이 받아들일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지금 연준이 자꾸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그 아서번스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 연준에서 가장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연준 총재 중에 그러니까 그 가장 이제 어찌 보면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래 나쁘게 평가받는 그 의자 그러니까 페드 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평가를 안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가장 큰 건데 만약에 여기서 얘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너무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긴축을 해서 글로벌 전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다. 그러면 이 책임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파월 의장이 전적으로 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되고 있는 페드의 위원들이 다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질까요? 그럴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리스크가 터진다. 오히려 그러니까 유동성 리스크가 터진다. 근데 이게 확대되지 않아요.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준이 개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현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터지면 오히려 시장은 이게 악재의 완전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러니까 빅배스인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고래가 뜨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최종 악재가 다 나왔고 결국은 연준은 피봇을 할 거다. 그러면 주시장 급등.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우려감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 수는 있는데 혹시라도 이 문제가 진짜 터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터지면 그냥 와탄카를 부르세요. 와 올레 드디어 왔구나 이제 그때는 진짜 적극적으로 지르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중요한 건 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은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좀 하방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좀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아직은 좀 관망을 하시라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제가 여기 공지로 해드린 것처럼 유튜브 스트리밍을 합니다. 저녁 9시 반에 스트리밍을 할 거니까 그때 제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야기는 안 했네. 뭐 이건 이제 큰 틀이고 유동성 관련 부분.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시장이 솟아날 구멍은 없나? 그럼 시장에 호재가 없나라고 하면 그나마 믿어 볼 만한 건 하나 있어요. 뭐다? 결국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이제 사실 금융주의 실적 발표는 시장이 그렇게 메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메인은 결국은 빅테크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고 만약에 빅테크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적이 그렇게 줄어들지를 않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빠질 이유가 없잖아.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걸 이제 스타트를 끊는 건 두 가지죠. 나스닥의 하락의 어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시발점이 됐던 부분은 얘죠.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이제 박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뭐 쫙쫙쫙 나오긴 했는데 얘가 어떻게 실적을 내주냐도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넷플릭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드려 맞을 만큼은 다 두드려 맞았고 악재가 나올 만큼은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상당 부분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의외로 화요일에 넷플릭스가 실적이 잘 나와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무엇보다도 어쨌든 테슬라죠. 그러니까 수요일날 실적을 발표하는 테슬라가 실적을 좀 좋게 발표해주면 이건 역시도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됩니다. 뭐냐면 야 결국 실적 시즌이잖아. 야
실적 시즌에 지금 금리 이거 우리 탈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 접어들고 우리 실적이 집중하자고 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실적이 안 좋다. 최근 좀 분위기는 안 좋죠. 왜냐하면 인도도 좀 많이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목표가도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벤트를 앞두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낫죠. 예, 컨센이 너무 높아져 있으면 실망감이 크니까. 그러니까 좀 컨센이 낮아져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서프라이즈를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론 뭐 낮아진 이 전망치도 만약에 이제 비트하지 못하면 뭐 더 큰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다음 주에 그래도 좀 솟아날 만한 부모,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만한 건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얘들이 실적을 좀 좋게 턴을 시켜주면 그러면 시장은 또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 애들까지도 만약에 좀 실적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뭔가를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시장을 포기할 시점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을 계속 보고 시황을 계속 여러분 보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거 포기해버리면 한 3, 4개월 후에 테드 피봇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때 와서 주식시장에 다시 뛰어든다? 감 다 잃어요. 다 잃고 시장 뭘 사야 될지도 모르고 시장의 트렌드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내가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는 하지 않지만 시장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계셔야 돼요. 계속 시장의 뉴스를 계속 보시면서 아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거 이렇게 되면 언제 조만간 또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걸 계속 그걸 느끼고 계셔야 돼요. 괜히 여기서 발 빼고 있으면 한두 템포를 완전 놓쳐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은 버티고 있었던 고생은 이제 허투루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점은 아니지만 시장은 적극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고 자주자주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 오늘 저녁에 스트리밍을 시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